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은 벌써 독서 루틴 12일차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끈기, 인내, 이것들이 모든 성공의 열쇠다. 이 말은 들을 때마다 저를 멈칫하게 만들어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참 멋지고 화려하게 들리지만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꾸준하고 단단하고 지루할 만큼 평범하잖아요. 지속적인 노력, 끈기, 인내, 이 세 가지는 사실 누구나 알지만 아는 걸 매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결국 성공이란 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멈추고 계속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구나 싶어요. 오늘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이 루틴을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사실 이 독서 루틴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보고할 일도 없어요. 근데 주말이 다가오고 약속도 있고 몸이 살짝 피곤하면 오늘은 좀 쉬어볼까 하는 유혹이 진짜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지키고 싶어요. 단 한 시간이라도 나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게 저 자신에게 너 잘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 이 책을 계속 읽어보려 합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독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런급 아이디어여만 한다라는 편견. 아이디어 발상을 방해하는 세 번째 편견은 세상을 바꿀 만한 커다란 아이디어가 아니면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편견입니다.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얼마만큼 참신하고 새로운 것인가 하는 신규성과 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유용성을 곱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때 양쪽 모두를 최대한 살린 최고의 신규성, 최고의 유용성의 것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역사에 남을 만한 굉장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는 말은 세상에서 좋은 사례로 꼽히는 대히트 상품이거나 획기적인 발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전설적인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한다면 어떤 아이디어든 하찮은 것이라 여겨지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세요. 사회를 바꿀 만한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발상 단계에서부터 이것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다 라고 확신했던 것일지를요. 그보다는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는 약간의 기대를 품고 그것을 검증하고 넓혀 세상에 던져 놓으니 차츰 확산해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홈런급 아이디어인지를 판단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신규성이나 유용성에 싹이 보이는가 하는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봐야 합니다. 창의성의 네 가지 유형, 아이디어와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성 연구와 관련하여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카우프만 등은 그림 이와 같이 창의성의 유형을 4C로 제시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힘은 기술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톱 플레이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림의 네 가지 유형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할 이 책에서 소개해 나갈 프레임워크를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을 완벽히 사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그 나름 시간이 걸립니다. 기술 습득에는 성장의 단계가 있으니까요. 그림 3과 같이 작은 창의성에서부터 큰 것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빅 C를 노리기보다 우선은 미니 C와 같은 내적인 창의성에 주목하여 경험, 행동, 사건에 관한 참신하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해석을 소중히 여기면서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그런 작은 아이디어 안에 큰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싹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디어를 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성장에 단계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단계에서 적절한 배움을 실천해야 한다는 적절한 단계에서 적절한 배움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스포츠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령 축구공을 처음 만져본 사람에게 최첨단 팀 전술을 철저히 주입하는 것은 축구를 잘하기 위한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 전에 공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포착하여 정확하고 확실하게 차는 기초 기술의 습득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하나도 제안하지 못했던 신입 시절에 종종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란 여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라는 말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이 말은 동키콩 시리즈와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낳은 창시자로 알려진 닌텐도의 프로듀서 미야모토 시게루가 언급했던 말입니다. 옳은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정보가 당시의 제게는 아이디어에 제동을 걸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술한 4C 중 빅C나 프로C의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 시사점을 던져주는 말인데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아마추어 수준인 제게는 아이디어 그 자체에 대한 기준을 높여 어떤 아이디어든 하찮고 시시하다고 생각해 버리게끔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빅C,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혁신적인 창의성, 프로C, 전문가의 창의성, 전문가나 그 분야의 직업으로서 충분한 수준의 새로운 아이디어, 리틀C, 일상생활 안에서의 창의성,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궁리하고 아이디어를 실행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해감, 미니C, 개인의 내적인 창의성, 활동이나 체험, 사건을 나름대로 유미하고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동함. 작은 아이디어가 큰 아이디어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한 번에 빅C,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혁신적인 창의성을 낼 게 아니라 미니C, 개인의 내적인 창의성, 활동이나 체험, 사건을 나름대로 유의미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동함. 미니C에서 리틀C, 프로C, 빅C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혁신적인 창의성이 나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발상을 방해하는 세 번째 편견으로 소개한 홈런급 아이디어야만 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일수록 가지기 쉽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혼자서 어떻게든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난도를 너무 높게 잡습니다. 높게 잡는 듯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팀으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디어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도 아이디어의 싹이 될 만한 것을 팀에 제시하여 그것을 모두 함께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아이디어의 싹을 틔운 사람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미국의 어느 한 비즈니스 스쿨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토론하는 클래스에서는 각 발언에 점수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든 일단 발언을 하면 1점,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면 2점,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 모든 사람을 자극한 결과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하게 되면 3점,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2점이라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배점의 묘미는 주위를 자극하는 아이디어의 싹, 뒤에서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되는 발상축으로 설명합니다. 를 제시한 사람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디어의 싹은 일부러 의도해서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또 부분적이라도 좋으니 생각난 아이디어를 팀과 공유할 것을 권합니다. 아이디어는 혼자서 전부 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팀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면 됩니다. 혼자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홈런급 아이디어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을 네 번째 장에서는 혼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뿐 아니라 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든 다듬어 나가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옳은 것이야말로 정말이라는 편견. 아이디어 발상을 방해하는 네 번째 편견은 앞서 설명한 홈런급과 같은 크기가 아니라 옳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의 신입 시절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저를 보다 못한 선배가 어느 날 회사로 부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들은 전부 있는 게 좋아. 갑작스러운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는 제게 선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아이로 살았을 거야.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선생님들께 사랑도 받고 학급 임원도 했겠지. 뭐 굳이 말하자면 저는 착한 아이였으며 학급 임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부모님도 좋아하시리라는 마음으로 능숙하게 행동해온 측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선배의 말에 속으로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번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제 감정은 아랑곳 없이 선배의 얘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착한 아이였던 너는 아마도 이런 말을 하는 학생일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선배는 화이트보드에 몇 가지 말을 적었습니다.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안 돼.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은 해서도 안 되고 못 본 척 해서도 안 되며 용서해도 안 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라. 학교도 거리도 항상 깨끗하게 하자. 물론 선배의 말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포스터에 그린 그런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는 제 앞에서 선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니야. 아니, 오히려 옳은 말이지. 하지만 옳음만으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 선배는 어떻냐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안 된다는 것도 친구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청소를 잘해야 하는 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말이라는 건 잘 알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점에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 이것은 카피라이팅이든 아이디어 제안이든 마찬가지라고.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아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들을 바꾸진 못할 거야.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필요한 것은 옳음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야. 그리고 그럴싸한 말도 아니지. 정말로 사람의 행동이 바뀔 만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해. 이렇게 선배의 말은 끝났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아이디어란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로 사람은 표면상의 마음보다 거짓없는 속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옳은 일보다는 즐거운 일, 두려운 일, 기쁜 일,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 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저는 친구나 가족 앞에서는 속마음과 기분에 솔직하게 마주하고 선생님 앞에서는 선생님이 저에게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어떤 것일지 상상하며 착한 아이인 척 저를 바꿔가며 살아왔습니다. 사회인 되어서도 선생님 앞에서 처신을 잘했던 저의 모습을 일에도 응용하려 했습니다. 선배들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옳은 아이디어를 내려고만 했습니다. 그런 사고에서 탄생한 아이디어가 흥미로웠을 리 없을 테고 제가 생각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로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아이디어를 하나도 못 냈던 것입니다. 이번 장 서두에서 언급한 제가 신입이었을 때 진행했던 패스트푸드 체인점 사례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 눈물을 흘렸던 제게 선배는 생각할 힌트를 주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껴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해하고 있지? 하고 선배가 물었습니다. 너는 불량하다고 여겨지는 현상을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로 포장하려 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고 제가 반문하자 나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야 라고 하고 대답하더군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 멍하니 있자 선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봐야 할 건 내가 아니야. 과제를 똑바로 봐야지. 과제는 패스트푸드가 훌륭한 식품이라고 여겨져 방문객이 줄고 있는 상황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라고.
패스트푸드가 건강한 식품이라고 거짓말을 광고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그렇게 파악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선배의 말을 듣고 보니 패스트푸드가 세상에 존재해서 좋은 가치란 무엇일까라는 접근으로 생각해보면 아이디어의 실마리가 보일 듯 했습니다.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는 축이 아니라 그 패스트푸드를 바라보는 다른 축을 제안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과제를 재설정하기. 예를 들어 즐거움과 재미없음을 축으로 햄버거를 떠올려 보세요. 손에 들고 먹는다. 입가가 더러워져도 지저분해 보이기보다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흐뭇하다.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다와 같이 잘 차린 음식보다 패스트푸드라서 오히려 인정할 만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즐거운 음식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배운 점은 사람은 옳은 말이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과 더불어 처음에 설정된 과제를 옳다고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이디어를 제공할 상대방을 똑바로 보고 진짜 과제를 재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매일의 업무에 쫓기다 보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름은 Q라고 지은 이유도 이에 대한 경계로 삼기 위함입니다. 과제가 제시되었을 때 서둘러 답을 생각하기보다 진짜 과제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버리기 위한 언론에는 시간이 걸린다. 편견을 버리기 위한 언론에는 시간이 걸린다.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방해하는 4가지 편견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이디어로는 제로에서 탄생하는 것이라는 편견. 둘째, 자신은 창의적이지 못하다 라는 편견. 셋째, 홈런급 아이디어야만 한다라는 편견. 넷째, 옳은 것이야말로 정답이라는 편견. 이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나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일보다 편견을 버리기 위한 언론, 기존에 학습한 것을 의도적으로 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사고를 하는데 시간은 더 걸립니다. 언론이란 기존에 학습한 것을 의도적으로 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한간에 넘쳐나는 아이디어 관련 강의나 서적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이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후 자신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은 아이디어, 근력 훈련을 위한 체육관이다. 컬럼 아이디어 근력 훈련.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편의점. 저는 편의점을 아이디어 근력을 단련하는 체육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공간 안에 엄선된 상품이 진열된 편의점은 온갖 상품 중에서 살아남은 것만이 진열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상품이든 신상품이든 특정 대상에게 팔리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저는 아이디어 근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의 한 방법으로 한 주제에 한 번 정도 평소라면 절대 사지 않을 물건을 한 가지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거나 보거나 사용하면서 사례 공부를 하듯 혼자 분석하고 가설을 세워보곤 합니다. 누가 이 제품을 살까? 왜 수많은 제품 중에서 이게 뽑혔을까? 선반에 진열되었을까? 예를 들면 팩에 빨대가 붙어있는 값싼 술이 있습니다. 마셔보니 놀랄 정도로 빨리 취기가 오릅니다. 술이 별로 세지 않는 저는 바로 몽글몽글한 기분에 취해서 술을 구매하는 소비자층에는 술 맛을 추구하기보다 얼마나 가성비 좋게 취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어떤 상황에서 술을 구매하는지 등을 상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타인에게 흥미로운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가치관 바깥에 있는 타인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디어의 폭을 넓히는 힘, 근력이 키워집니다.
미래의 땡땡을 상상해보기. 이것 말고도 편의점에서 아이디어 근력을 단련하는 방법은 더 있습니다. 미래의 땡땡은 어떻게 될까 하고 제품을 통해 미래를 상상해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치킨 샐러드가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지받아 라인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이 제품의 카테고리는 어떻게 발전해 갈까를 생각하면서 편의점에서 산 치킨 샐러드를 먹습니다. 저의 머릿속을 들여다볼까요? 진공 포장에서 쓱 밀어내어 그대로 먹으면 손이 지저분해지지 않아 좋겠지만, 그게 행복한 식사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다못해 먹기 좋게 잘린 것이라면 스프에 넣거나 다른 재료와 섞어서 무치거나 하는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해질 것 같은데, 이미 먹기 좋게 잘린 치킨 샐러드도 있지만 그게 주류로 팔리려면 먹는 즐거움이나 방법의 다양성을 주는 등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애초에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니 진공 포장이 아니라 더 자연적인 음식을 추구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 갈까? 요즘은 식물성 단백질이 대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두로 만든 제품이 많아지고 있는 걸까? 두유 말고 또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콩 패티 햄버거 같은 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메뉴가 중심이 되어 갈까? 위와 같이 혼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소비자로서 느낀 점을 상상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갑자기 조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감에서 시작하여 미래로 상상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미래를 위해 만든 것이므로 미래에 대한 상상도 아이디어 근력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은 아이디어 근력을 키우기 위한 체육관이라고 생각하면 다양한 근력 훈련 메뉴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자기 나름의 훈련법을 궁리해 보세요. 제2장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한 기초기술. 어떤 기초기술을 익혀 나갈 것인가? 이 책은 자신을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디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 발상법 망라하여 전달하기보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에서는 아이디어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방해하는 4가지 편견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한 기초 기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전달하려는 것은 다음 2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디어 탄생의 기본 메커니즘. 둘째, 센스가 아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소소한 요령. 첫 번째, 아이디어 탄생의 기본 메커니즘. 파트에서는 다른 서적이나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원리와 구조는 아는데 막상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면 머리가 굳어버린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이디어를 형태화해 나가는 프레임워크와 같은 것으로 빈칸을 채워 나가다 보면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해 구축의 분해란 기존 아이디어를 분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만들면 견고한 아이디어가 되는지를 배우는데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력 단련을 위해서라 도 꼭 사용해보세요. 이어지는 3번째 장에서는 제가 실천 중인 아이디어 발성법을 소개합니다. 아이디어 탄생의 기본 메커니즘. 제임스 영이 저술한 60분 만에 읽었지만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아이디어 생산법은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이 책의 초판은 1939년에 발간되었고 중간에 개정판이 나오기는 했으나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스터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다는 얘기는 아이디어의 보편적인 내용이 쓰여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소 얇은 책이라서 읽는데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 관한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생산법을 정형화하기, 광고 대행 일을 했던 제자
저자 제임스 영은 업무 특성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생산해 내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아이디어 생산법을 정형화합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일은 자동차를 만드는 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과정에 따라 수행하는 일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술을 단련하는 곳이 곧 아이디어맨이 되는 비결이다. 라고 영은 말합니다. 또한 애초에 우리 인간에는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재능이 있으며 그 재능을 키우려면 아이디어 탄생의 원리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디어 탄생의 원리란 먼저 여기서는 제임스 영이 말하는 아이디어 탄생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단순한 원리입니다. 첫째, 아이디어는 기존 요소의 새로운 조합, 콤비네이션이다. 둘째, 기존 요소를 새로운 하나의 조합으로 끌어내는 재능은 사물의 관련성을 발견해 내는 재능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제임스 영이 지적하는 아이디어란 기존 요소의 새로운 조합에 지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사실 지극히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딱히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말이 진리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는 첫 번째 장에서 설명한 내용과도 연관이 있는데 제가 만나본 유능한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모두 과거의 다양한 사례를 좋은 아이디어의 샘플로서 자기 안에 저장하여 아카이브,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파일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낸 훌륭한 상품 서비스의 요소,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배움을 아카이브화하여 그것을 참고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조합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요소의 조합이라고 하면 아이디어의 재정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거의 좋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가 조금 바꿨을 뿐인 계획은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좋은 아이디어를 모방하고 수정해서 자신의 기획으로 삼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아이디어란 기존 요소의 새로운 조합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일론 물리학자이며 과학 철학자로서 저명한 앙리 푸앵카레 과학과 방법이라는 자신의 책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필요한 것은 미적 직관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미적 직관이란 지금까지 서로 상관없다고 여겼던 것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는 일로 기존 요소의 새로운 조합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창조의 과정에 관한 몇 가지 모델이 발표되었는데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는답니다.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제가 생각한 건데 말 그대로 여기서 기존 요소의 새로운 이 기존 요소의 새로운 조합이 이 제임스 영이 지적하는 아이디어를 얘기한 건데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모방이 나쁜 게 아니니까 그 모방을 플러스하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물건이 탄생을 하면 아무래도 그에 대한 소비자들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지금 아이디어 관련해서 책을 읽고 있지만 지금 아이디어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적으로 제가 직업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화물차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화물차 정비를 하면서 이거는 이 공구가 이렇게 쓰면 정말 좋다. 근데 왜 이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구성된 물건 공구가 있지만 거기에서 뭔 부족함이 있다 했을 때 이런 부족함도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개선돼서 그 기업에서도 이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소비자의 피드백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불만이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추가된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반영을 계속 한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반영을 해서 제품을 개선한다고 하면 더 좋은 제품이 탄생하고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해서 이제 쭉쭉쭉 다른 업체에서도
그걸 보고 만들어서 내가 생각한 걸 추가하고 또 추가해서 다시 판매가 되는 그런 구조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앞으로 이 책을 읽고 제가 생각한 것을 이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서 내가 한번 이렇게 개조를 해봐야겠다,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만든 이후에 한번 사용도 해보고 이걸 제품화 할 수 있냐 없냐는 그때 가서의 일이니까 어,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느낀 점과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이 독서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